이제 거버넌스 관련해서 점수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중에 좀 약간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점수표를. 근데 아직 디벨롭이 돼야 되고 부실한 게 있어서 형들하고 마지막에 좀 의견도 나누고 또 제가 이거 갖고 나름대로 회사 스크리닝 해보면서 이제 좀 고쳐가면서 이제 좀 고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요거는 그 이제 재무제표 뭐 재무제표나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그런 거에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밸류업에 반하는 회사들이 뭘까 좀 쳐내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제 우리나라 회사는 주주 환원이나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약간 핀셋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BM 좋고 뭐 재무제표 괜찮고 뭐 이런 그런 건 당연히 기본인데 약간 이제 그런 거 드러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고 뭐 BM은 잘 안 드러나고 이런 것들 약간 거버넌스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해서 약간 밸류업하고 거리가 멀다 혹은 좀 약간 밸류업 관련해서 거버넌스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깨름칙하다 싶은 것들을 리스팅 했거든요. 예, 체크리스트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수표를 좀 만들었는데 좀 어설퍼요 아직은. 디벨로퍼 계속 해야 되니까 형들이 좋은 의견 좀 많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단 요거 지금 첫 번째 소유 경영자의 지분율이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이다 하면 요거 제가 원래 좀 안 좋아하는 회사들이 그 지배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은 경우거든요. 뭐 제가 그렇다고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뭐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소액주주 무시하는 이런 분위기의 나라에서는 지배주주가 50%의 플러스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소액주주를 좀 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특히 뭐 대표적인 회사로 뭐 지배주주 일가에서 뭐 70 몇 프로, 80 몇 프로 갖고 있으니까 소액주주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그냥 돈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만약에 회사가 전반적으로 거버넌스 그 관련해서 다 괜찮은데 단지 지배주주 그 소유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다 하는 경우는 이건 좀 약간 뭐 감점 안 시켜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벨롭이 계속 필요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좀 있거든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분율은 이제 한 뭐 20%에서 40% 사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유 경영자가 좋긴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그렇게 뭐 성과를 냈던 적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전문 경영인이 성과를 내려면은 뭐 상법도 개정돼야 되고 더 이제 해야 될 게 많은데 일단 지금까지 뭐 소유 경영자 체제의 회사들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래도 선호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소유 경영자가 그러니까 지분율이 한 20%에서 40%가 좋은 게 언제든지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분율이잖아요. 저게. 예. 그러니까 그 경영자가 오너십을 갖고 자기 재산이 다 저기 주식에 있을 테니까 오너십을 갖고 회사 성장도 시켜야 되고 가치도 올려야 되면서도 외부에서 외부 주주들이 돈 많은 사람이 공격해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지분율. 그래서 한뭐 20, 30%, 뭐 40%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종 깐다 했는데 뭐 좀 애매하긴 해요. 예. 그리고 경영권이 계속 대물림되는 회사다. 그래서 경영권이 계속 대물림돼 왔고 특히 우리나라 뭐 많잖아요. 뭐 재벌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제가 소유 경영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또 대물림이 안 되면 소유 경영자가 안 되니까 이게 애매해. 그래서 이왕이면은 창업자가 창업한 상태의 회사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창업자가 창업해서 더 성장시켜야 되고 창업자가 아직 나이가 젊어가지고 앞으로 뭐 승계 이슈도 별로 없다. 그러면 딱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경영권이 계속 대물림돼 왔고 그 최대 주주 일가에 이제 그 회사를 물려줄 또 자녀가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분을 조금씩 증여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자식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뭐 또 이상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100%거든요. 뭐 대리로 돌았다고 해도 금방 또 막 이제 임원으로 치고 올라가고 또 나중에 지분 증여받고 회사 물려받거든. 그럼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상속세 증여세가 개편된다 그러면은 터널링이나 이게 엮여가지고 또 다 안 할 그런 거 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요거는 한 2점 좀 더 깐다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이제 레퍼런스 체크 내가 투자할 회사에
레퍼런스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건데, 회사들에 따라서는 회사가 꼭 실적 발표를 안 해도 미리 실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회사들도 있긴 있어요. 뭐 어떤 뭐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는 올해는 괜찮겠네, 나쁘겠네 하는 그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도저히 이거는 밖에서 알 수 없는 케이스인데, 아니면은 어떤 뭐 실적과 관련된 게 아니어도 어떤 큰 뉴스, 예를 들어서 뭐 M&A 관련 소식이라든가, 절대로 이게 뭐 발표 전에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건데 발표 전에 주가가 좀 이렇게 움직였다, 그런 케이스가 좀 있다. 그러면 이거 일정 감점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엄청 중대한 M&A 발표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오늘 갑자기 그 회사가 주가가 막 7% 떡상했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왜 떡상했지?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런 뉴스가 떴어. 뭐 그런 케이스가 계속 발견된다 하면 이거 일정 감점이에요. 이거 안에 컴플 이런 관리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숫자 약간 이런 거 숫자를 약간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15% 그냥 제가 그냥 한국 회사들은 15% 정도 성장하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15라고 썼는데, 이건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사용을 해보면서 디벨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그러니까 회사가 한마디로 크게 보면 그거예요. 회사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주 환원을 아예 안 한다. 회사가 성장을 계속하면은 주주 환원을 안 해도 되거든요. 배당 안 하고 뭐 계속 캐펙스 투자하던가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딱히 회사가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주주 환원도 없다. 그러면 한 2점 감점. 근데 만약에 요게 해당되면서 요게 같이 해당되면 요건 패스예요. 근데 요게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에 주주 환원을 하긴 하는데 60% 너무 높게 잡았나? 아직 한국 실정이 60%는 너무 높게 잡은 건가 싶긴 한데, 요것도 숫자 제가 좀 써보면서 디벨롭을 할게요. 주주 환원을 하긴 하는데 환원율이 60% 미만이다. 그럼 1점 감점. 이거 5어예요, 5어. 두 개 다 중복 체크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체크되는 거. 요거 체크되면 2점, 요거 체크되면 1점 감점.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30%만 해도 되는데, 요거는 내가 너무 높게 잡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요거 좀 실정에 맞게 좀 낮추든지 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좀 조정할게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괜찮다고, 뭐 주주 환원 관련해서 괜찮다고 요즘 칭찬 듣는 뭐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현대차나 이런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 주주 환원율이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 실정에는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좀 낮춰보고, 약간 그래서 디벨롭을 조금 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횡령 배임 적발 사례가 있다. 근데 이제 지배주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하긴 한데, 소유 경영자이면서 지배주주인 경우에 조금 더 심각하긴 한데, 바지 사장인 경우에도 횡령 배임이 자꾸 터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회사에서 뭐 이 사람을 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게 회사 안에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요것도 2점 감점.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회사 연평균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라고 할까요? 회사 연평균 영업이익에, 이거 최근 영업이익 그 대충 보면 알잖아요. 이 회사는 대충 영업이익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거기에 막 한 15% 정도 넘는 연봉을 받아간다. 임원 한 명당, 대표이사 포함해서. 그러면 조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영업이익이 1년에 뭐 50억 올리는데 대표이사가 연봉이 막 30억이야. 그럼 별로잖아요. 별로잖아. 그 몫을 주주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가 상충되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항목을 하나 추가했는데, 만약에 이제 대표이사나 이제 임원들이 연봉을 많이 받아가는데, 만약에 어떤 뭐 인센티브로서 연봉을 좀 과하게 받아갔다. 이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인센티브 덕분에 으쌰으쌰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 실적도 잘 나왔다. 그러면 뭐 약간 이거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넘어갈 여지도 있다. 해서 한 1점 정도 감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진짜 이거 문제인데요, 이거. 특히 대기업들, 그죠? 물적 분할 경력이 있다. 그럼 무조건 제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나중에 뭐 주가가 날아가든 말든, 뭐 사업이 좋든 말든 떠나가지고 좀 제끼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또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뒤통수 깔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 물적 분할 경험 있는 회사 이거 하나 제껴도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해요. 보면 보면 삼 근데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도 대기업은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서 큰 상관없는데 회사 그러니까 회사 자꾸 쪼개고 합치고 저거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알파벳도 회사 쪼개긴 해요. 쪼개긴 한데 그게 밑에 회사들이 분할해가지고 새로 상장하고 이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예. 없잖아, 그죠? 애플이고 뭐 알파벳이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 뭐 밑에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긴 한데 거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뭐 쪼갠 게 아니고 원래 상장돼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쪼개고 붙이기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 심적 안정을 갖고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메리트가 그거잖아요. 일단 생산물을 계속 생산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해서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하고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우리는 그 성장 과실을 따먹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회사가 좀 비즈니스가 좀 괜찮아진다 아니 비즈니스가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거기만 쪼개가지고 낼름 자기들끼리 먹고 또 계속 주식 발행해가지고 주식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잖아요. 좀 마음 편하게 좀 우리 그 대가 형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 편하게 두 발 쭉 뻗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투자하는 게 그냥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뭐 저는 물적 분할 경력이 있다 그러면 뭐 5점 깝니다. 5점 그냥. 그리고 이제 12BW 뭐 3자 배정 유증 요런 거 한 경력이 있다. 그럼 요건 5점 감점이에요. 제가 이거 좀 안 좋게 생각해요. 이게 다 뭐냐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주당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뭐 다른 것도 다 뭐 이런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회사를 만약에 Q3 가스리 주식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10년 전에도 제가 투자할 때 그 회사의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였고 그리고 10년 지난 지금도 100만 주다. 그럼 차라리 마음 편해요. 자기 주식 소각 안 해도 돼. 상관없어. 자기 주식 소각 안 해도 돼. 해주면 좋지만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10년 전에도 발행 유통 주식수 100만 주, 지금도 100만 주.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그것만 해줘도. 근데 보면은 이게 회사 밸류에이션 할 때 보면 골 때린 게 계속 주식수 변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증자해가지고 또 주식 늘어나고 뭐 또 증자해가지고 늘어나고 막 12BW 찍은 것도 주식 전환돼가지고 또 늘어나고 막 이러면 이게 갈수록 사람이 맥이 빠지거든요. 회사 장사 좀 했네 싶으면 주식 수량 늘어나 있고. 그래서 저는 주식 수 늘어나는 거 진짜 극혐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12BW 발행 경력, 3자 배정 유증 경력 있는 집단은 5점 감점인데 특히 이제 여기 제가 특히라고 해놓은 게 주가가 이제 막 왕창 많이 상승했는데 거기서 막 유증 때려버리던가 아니면 막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아니면 막 그 10이랑 BW를 수시로 계속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연구개발 이쪽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뭐 업의 특성이 있으니 이해는 한다 쳐도 저는 이해만 하지 그런 회사 투자는 안 하고 싶거든요. 계속 12BW 찍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건 5점 감점. 예. 그다음에 이제 터널링 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터널링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5점 감점인데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터널링이 뭐냐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사업을 한다 쳐요. 유튜브 사업이 잘 돼.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한 달에 막 100억, 200억, 300억, 400억 벌어. 이거 법인화 시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하다 보면은 뭐 계속 이렇게 뭐 필요한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있으면 직원들 음식을 사 먹인다든지 아니면 뭐 비품을 산다든지 하는 거 그 밑에 법인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비품을 계속 공급받는 거야. 근데 이제 비품을 엄청나게 비싸게 결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만들어 놓은 회사로 비용을 다 빼돌리는 거. 그러면 여기 제 거 유튜브 보고 투자했던 형들은 사실 그 사람들의 부가 강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터널링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배제한다 그러면 과연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제끼려고요. 갈수록. 그래서 뭐 이것도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거 다 연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착한 기업이다 해서 알려졌던 기업들도 나중에 하고 보니까 자식들한테 일감을 몰아주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참 인간 본능이긴 한데 어려워요. 예. 여기 적절한 견제 장치들이 필요하다. 예. 빅테크는 주식 소각의 마법이 있지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이제 뭐 구글은 배당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실 배당 안 해도 자기 주식 소각해주면 배당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주식 소각이 더 좋은데 그게 약간 좀 문화적으로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우리 그 소액 주주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자기 주식 소각하는 게 세금적으로도 더 유리할걸요. 그게 세금 측면에서도 더 유리해요. 우리가 배당 받아갖고 세금 내는 것보다. 정답은 미국 주식이라고. 그러니까 시총만 겁나 커지고 ROE는 중국보다 낫다. 그쵸, 그쵸. 아, 시총만 겁나 커지고. 아, 그치. 시총은 커졌는데 주식 수가 늘어나가지고 결국 기존의 주주들이 돈을 못 버는 구조로. 지수도 그렇잖아요. 지수는 겁나 오르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민호 형 반갑습니다. 야래 미국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제 금투세 되고 나면은 미국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왜냐면 내가 계속 뭐 얘기하지만 기존에 이제 금투세,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대주주 아니면 양도세를 안 내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양도세가 없고 아직 미국 주식은 기본 공제 250만 원 넘으면 양도세를 내잖아. 사실 뭐 양도세 다 내는 거라고 봤을 때 양도세를 내더라도 미국 주식이 훨씬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 사람들이. 양도세를 심지어 내더라도. 근데 우리나라에 금투세 도입되면은 이제 뭐 깔끔하게 한국 주식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세금을 안 내도 미국으로 가는데 세금까지 내라 그러면은 지금부터 슬금슬금 가야지 뭐.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면이라는 기준보다는 미국장이 많이 빠지면,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서 박살나서 우리가 보고 있던 회사가 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하던 방식 똑같이 미국에 하는 거지. 막 너무 막 올라갈 때 추격하는 거 말고. 그리고 환은 약간 무시해야 될 것 같고, 환 보고 있다가는 영원히 투자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많이 박살났다 그러면 그냥 좀 조금씩 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뭐. 상속세가 없어지면 터널링이 좀 줄어들까요? 그것도 상속세 문제는 터널링보다는 회사 이제 물려주는 물려줄 때 세금이 시가 기준이어서, 시총 기준이어서 터널링하고 연관이 없진 않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물려줄 때 상속 증여세 50% 때려버리니까 그거 주식 세금 낸다고 주식 팔고 막 하다 보면 내 지분율 줄어들고 그러다 회사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거 이제 사람들이 당하기 싫어서 상속 증여하기 전에 이제 주가를 계속 찍어 눌러 놓잖아요. 뭐 터널링도 연관이 있긴 하겠네요. 터널링 해가지고 모회사 값어치를 없어 보이게 해가지고 주가 계속 못 오르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죠. 우리 회사 이렇게 별로야, 투자하지 마. 막 일부러 막 못되게 구는 걸 수도 있어요, 주주들한테. 그럼 저 회사 학을 뗀다 그러고 투자 안 하면 주가 안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속 증여세 낮게 내고 회사 물려줄 때. 환 변동성은 사실 큰 건 아니죠. 우리가 뭐 단타치고 뭐 치고 빠지고 할 것도 아니고 투자를 길게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들어가서 한 2, 30년 투자한다 쳤을 때 그거 환 변동성 뭐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 회사는 성장을 잘하는 회사라면은 그 환 변동성 이상으로 성장해 있을 거고, 거기 그동안 또 자기 주식 매입해서 소각한 거나 배당 성장해서 배당금 계속 늘어나는 거 받은 거 다 합하면 그건 넘어설 텐데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워낙 소통을 많이 하는 시대여서 이제 뭐 텔레나 뭐 블로그나 뭐 아니면 회사에 직접 뭐 연락을 해보거나 하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총 가거나 추종이란다. 주총이나 탐방이나 뭐 하여튼 소액주주들하고 소통하고 있을 때 소액주주를 극도로 무시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뭐 굳이 뭐 우리 돈 태워가면서 무시당하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회사에 기회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내 돈 쓰면서 무시당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형식상으로라도 소액주주 조금이라도 인사라도 해주는 그런 회사가 좋은 것 같고 일정 감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거버넌스 이슈일까 뭐 그렇게 한참 고민했어요. 이거 넣을 때 이게 거버넌스 이슈일까? 본업과 상관없는 엔터사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연예계에 자꾸 기웃거린다. 창업자 회장 뭐 경영진들이 본업과 상관없는데 그러면 약간 감점, 일정 감점. 그다음에 막대한 재원을 본업 시너지와 상관없는 사업 등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거 이전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회사 A가 있는데 돈도 잘 벌고 나름대로 뭐 그동안 쌓아놓은 현금도 좀 있어서 그 회사 주주들이 이 회사는 이제 성장도 조금씩 하고 현금도 그동안 많이 쌓여있는데 시총이 현금 가진 것보다 싸네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쓸데없이 이상한 강남의 빌딩을 사. 그러면 재미없죠. 새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줄 회사에 M&A를 다들 하기 바랄 텐데 그걸 안 하고 사옥을 샀다. 이전 감점. 뭐 창업자의 꿈이 실현되는 회사다. 이제 이거 거버넌스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주주 이익에 반하는 뭐 이런 자꾸 의사결정을 한다 하면 일정 감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주중에 머리 짜내가지고 만든 거긴 한데 아직도 약간 그 숫자적으로 좀 디벨롭하거나 약간 좀 손봐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좀 조정을 할게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이만하면 괜찮다 싶은 회사들 여기 하나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기준을 좀 낮춰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디벨롭을 하고 일단은 뭐 가라로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점수가 91점에서 96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거버넌스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 그다음에 90점 딱 90점이면 별다른 이슈가 없는 걸로 보자. 86점에서 한 89점 정도 된다.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회사 괜찮으면은 투자 뭐가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살짝 눈 감아주고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85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 약간 갑작스럽게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므로 엄청 꺼림칙하게 투자한다. 아니면 뭐 이제 비중을 많이 싣지 못한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비중을 많이 싣지 못한다. 그리고 80점 이하면 이거는 좀 투자 안 하는 쪽으로 보고 회사가 좋든 말든 투자 안 하는 쪽으로 본다. 그 다음에 60점이다. 그러면 거버넌스 기준으로 투자 부적격이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서 앞에 저 여기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혹시 이제 형들 질문 나올 만한 게 만약에 이제 대주주나 내부자들이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을 때 고점 매도하고 또 막 2023년 3월 폭락장 같을 때 저점 매수하는 거 이것도 거버넌스 이슈가 아니냐 이거 왜 안 넣었냐 했는데 저는 그건 이제 거버넌스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도 시장 일부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비싸지면 팔고 싸지면 사고 그냥 하는 정상적인 매매다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내부 정보로 뭐 이렇게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시세가 이렇게 변동해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사람들도 시장 일부라고 보고 그거는 거버넌스 이슈로는 안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네. 사전에 내부 정보로 매매를 한 정황이 있거나 중대 실적 발표 뭐 이런 거 M&A 정보 이런 거 전에 움직이는 거는 감점이지만 그냥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팔았다. 뭐 기존 주주들이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통상적인 시장 참여라고 봐요. 이번에 빅테크 회사들도 주가 많이 오르니까 막 많이 팔았잖아요. 주가. 빅테크 회사들도 주가 뭐 엔비디아 같은 임원들 막 엄청 팔았잖아요. 이번에. 그게 뭐 내부 정보로 판 건 아니고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네 이런 것도 그냥 그런 거는 거버넌스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현금 흐름표 너무 안 좋잖아요. 저는 현금 흐름표 안 좋으면은 아무리 남들이 뭐 좋다 그래도 안 사거든요. 구리면 투자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는 나는 대박은 안 내도 되니까 이상한 거 투자해서 돈 잃는 게 제일 싫거든요. 설령 놓쳤더라도 한번 큰 피해 볼 수 있는 건 저는 투자 안 한다 마인드라서 뭐 각자 취향에 따른 거겠지만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 기타 무엇이든 물어보시고 지표는 아직 유한성 상태니까 디벨롭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혹시 뭐 점수 저런 거 약간 뭐 점수나 기준들 약간 좀 조정해야 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저한테 의견 주시면은 저도 한번 조정해보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도 한번 맞춰보고 한번 해볼게요. 좀 시간을 갖고 조금씩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